시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그녀는 손자 민준과 손녀 예은에게는 할자 지분 5%가 담긴 두툼한 봉투를 건네면서도 제 딸 하늘이에게는 그저 작은 금목걸이 하나만을 주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금목걸이 안에 숨겨진 뜻밖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집안은 수많은 친척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딸 하늘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께 캐시미어 코트를 선물로 준비했는데 제 월급의 거의 절반을 털어 산 것이었죠. 올해 6살인 하늘이는 워낙 부침성이 좋아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께 달려가 다리를 꼭 안으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하늘이가 할머니 오래오래 사시라고 기도할게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왠지 그 미소가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옆에 있던 큰동서 지우가 얼른 자기 아들 민준이를 앞으로 밀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얼른 할머니께 절하고 만수무강하시라고 말씀드려야지. 민준이는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고 3번 연달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도록 활짝 웃으며 얼른 민준이를 일으켜 세우고는 주머니에서 커다란 빨간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 귀여운 손자, 이건 할머니가 주는 말했습니다. 바꿔라. 민준이가 봉투를 받아들자 큰동서는 얼른 곁으로 다가가 몰래 안을 훔쳐보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 모든 손주들에게 용돈이 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어서 작은 동서, 사연의 딸 예은이도 앞으로 나와 시어머니께 세배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은이에게도 똑같은 빨간색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었죠. 예은이가 봉투를 받아들자 작은 동서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연신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저에게는 무뚝뚝하셔도 하늘이에게는 그럭저럭 잘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특별해주셨는데 하늘아 얼른 할머니께 생신 축하드려야지. 하늘이는 다시 시어머니께 공손히 절하며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민준이나 예은이에게처럼 빨간 봉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금목걸이를 하늘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착하지. 이 금목걸이 너에게 줄게. 몸 건강하라고. 저는 그 순간 멍해졌고 얼굴에 띄고 있던 미소도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이와 예은이에게는 빨간 봉투를 주셨는데 어째서 하늘이에게는 금목걸이인 거지?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와 예은이에게는 봉투를 주셨는데 하늘이에게는 금목걸이 하나뿐이에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여자아이에게는 금목걸이가 얼마나 좋아. 상서롭고 몸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때 큰동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따지지 마세요. 어머님도 다 마음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죠. 게다가 이 금목걸이 보아하니 아주 섬세하고 예쁜데 분명 비쌀 거예요. 저는 더욱 불쾌해졌습니다. 막 다시 따져 물으려는데 작은 동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가씨. 아이들 일에 너무 유난 떨지 마세요. 게다가 그 봉투 안에 든 건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제야 저는 그 빨간 봉투 안에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다. 그냥 내 명의로 된 작은 회사 지분 5%씩을 준 거다. 나중에 아이들이 살면서 보장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이 나오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분 5%라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와 예은이에게는 다 주면서 유독 하늘이에게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 금목걸이 하나라니.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어머님 손주들인데 어째서 이렇게 차별하세요? 하늘이도 어머님 친손녀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누든 네가 가르칠 일이냐. 하늘이는 여자아이니 언젠가 시집갈 텐데 그 지분을 주면 낭비 아니겠냐? 민준이와 예은이에게 주면 나중에 집안에 도움이 될 테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목소리도 몇 톤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남녀 차별을 하세요? 하늘이도 어머님 친손녀인데 왜 지분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의 친척들은 모두 말을 멈추고 일제히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는 바람에 체면을 구겼는지 탁자를 쾅하고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은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네가 불만이면 하늘이 데리고 나가라.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모습을 보며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하늘이를 보자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가자, 가. 이런 집안이라면 우리도 안 있는 게 낫겠어. 말을 마친 저는 하늘이를 데리고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냉소적인 콧방귀 소리와 큰 동서, 작은 동서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가야 해요? 저는 무릎을 굽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꼭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오늘 좀 바쁘셔서 정신이 없으셨나 봐. 하늘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하늘이를 영원히 사랑해. 시댁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제 마음속 응어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하늘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하늘이를 위해 공정함을 되찾아 줄 거야. 제가 하늘이를 데리고 시댁 아파트 단지 대문을 막 벗어나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 남편 현우가 헐레벌떡 튀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 팔을 붙잡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오늘 칠순 잔치인데 네가 하늘이 데리고 말없이 가버리면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고 마음속 화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민준이랑 예은이한테는 지분 5%씩 주면서 왜 하늘이한테는 낡은 금목걸이 하나뿐인 건데? 왜?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잖아. 하늘이는 여자아이니까 나중에 시집갈 거고 지분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게다가 그 금목걸이도 괜찮은 거잖아. 그래도 기념품인데. 이 말을 듣자 저는 더욱 화가 났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 하늘이도 당신 딸이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여자아이가 시집가면 적절하지 않다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당신 엄마처럼 남녀 차별을 하는 거야? 하늘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하늘이는 집은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저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아프고 서글펐습니다. 현우는 하늘이를 보며 얼굴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하늘이를 아끼지 않는 게 아니지만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생각이 바뀌지 않아. 우리가 좀 양보하면 안 될까? 오늘 이렇게 친척들이 많은데 엄마 체면을 구기면 나중에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떻게 발붙이고 살겠어. 발붙이고 살아.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집에서는 아들을 낳거나 큰 동서나 작은 동서처럼 당신 엄마 비위 맞추는 사람이나 발붙이고 살 수 있겠네요. 전 상관없어요. 오늘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저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엄마에게 지분을 하늘이한테 보태주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 이혼해요. 현우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멍해졌습니다. 이혼이라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겨우 지분 좀 가지고 말이야. 우리 집이 그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 이건 돈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공정함의 문제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늘이도 당신 엄마의 친손녀인데 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쟁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이는 이 집에서 더 큰 서름을 받을 거예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 집 이웃인 박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말렸습니다. 젊은 부부, 말로 해. 애 앞에서 싸우지 말고. 오늘 시어머니 칠순 잔치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면 안 되니? 저는 심호흡을 하며 화를 가라앉히고 박 아주머니께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제 시어머니가 오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시는데 다 지분을 주시면서 제 딸한테는 금목걸이 하나만 주셨어요. 아주머니가 보시기에도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친손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애할 수가 있니? 현우는 박 아주머니마저 그렇게 말하자 안색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만 말하고 일단 집에 가자. 무슨 일이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전 그 집에 안 갈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전 하늘이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예요. 현우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후 그는 시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지만 몇 마디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돌아오려면 나 혼자 돌아오라고. 하늘이 지분은 절대 안 줄 거라고. 그 말을 듣자 저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이혼해요. 내일 바로 구청 가서 서류 처리할게요. 말을 마친 저는 하늘이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뒤에서 쫓아오며 계속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하늘이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뭐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하늘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았고 마침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하늘이는 잘못한 거 없어. 할머니랑 아빠가 잘못한 거야. 하늘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야. 엄마는 하늘이를 영원히 사랑할 거고 영원히 하늘이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버스를 타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돌아온 것을 보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온 줄 알았지만 제 붉어진 눈과 하늘이의 서글픈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엄마는 듣고 나서 화가 나서 탁자를 쾅 하고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네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구나. 왜 너랑 하늘이 편을 안 들어준 거야? 저는 엄마 품에 기대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엄마가 있지 않니? 겨우 지분 좀 가지고 우린 그거 안 아쉬워? 앞으로 너희 모녀는 여기서 살아. 엄마가 너희 먹여 살릴게. 엄마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현우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하늘이를 위해 반드시 공정함을 되찾아줄 거야. 이렇게 당하게만 둘 수는 없어. 친정집에서 이틀을 지내는 동안 현우는 매일 전화를 걸어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대화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매번 몇 마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란했고 그와 함께 돌아갈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이틀 동안 조금씩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매일 엄마 집 옆집 친구와 함께 놀며 얼굴에도 미소를 되찾았죠. 그날 저녁 하늘이가 씻고 나와 침대 옆에 앉아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옆에 앉아 금목걸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 금목걸이가 아직도 좋아.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 금목걸이 반짝반짝 예뻐요. 저는 금목걸이를 보며 다시 칠순잔치 때의 일이 떠올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금목걸이가 아무리 섬세하고 만수무강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해도 만수무강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해도 그 지분만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중시해서가 아니라 이 지분은 시어머니가 하늘이를 대하는 태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 금목걸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전에 하던 은목걸이보다 훨씬 무거워요. 저는 깜짝 놀라 금목걸이를 들어 손에 흔들어 보았습니다. 확실히 이 금목걸이는 보통 금목걸이보다 훨씬 무거웠고 촉감도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속이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보통 금목걸이는 속이 꽉 차 있는데 비어있다 해도 이렇게 무겁지는 않을 텐데. 저는 금목걸이를 뒤집어 뒷면을 보았습니다. 뒷면에 아주 가는 틈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톱으로 그 틈을 긁어보았는데 놀랍게도 틈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고 얼른 하늘이에게 먼저 잠자리에 들라고 한 다음 금목걸이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쑤시개로 조심스럽게 틈을 벌렸고 그 안에 작은 이중 바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둘러 이중 바닥을 열자 그 안에 깔끔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고 빨간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자세히 읽었고 읽을수록 너무 놀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작성한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즉 제 외삼촌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를 외삼촌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위임장.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아파트를 민준이 명의로 다시 이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써 아파트를 빼돌렸고 심지어 민준이에게 물려줄 계획이었다니 현우와 예은이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큰동서의 아들이고 시어머니가 평소 가장 아끼는 손자였지만 이렇게까지 편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서울 도심에 있었고 지금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래를 읽었는데 편지 뒷부분에 한 줄이 더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일은 현우, 서연, 지우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특히 현우는 성격이 물러서 알게 되면 분명 나에게 따질 것이다. 이 부분을 읽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나도 교활했습니다. 자기 아들, 딸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그들을 감쪽같이 속이다니. 그녀는 평소 자신이 공정하고 모든 자식에게 똑같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민준이에게 남겨두고 있었고 심지어 친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빼돌릴 수 있었다면 그녀 명의로 된 회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민준이와 예은이에게 주었다는 5%의 지분이 가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회사가 이미 그녀에 의해 텅 비워져 껍데기만 남은 것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두려웠습니다. 저는 얼른 편지를 접어 금목걸이 이중 바닥에 다시 넣고 금목걸이를 잘 보관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침착해야 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사실을 현우나 큰동서, 작은동서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분명 저를 믿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제가 고의로 이간질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애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빼돌리고 가족을 속였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일을 명명백백히 밝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빼돌린 아파트는 원래 현우의 몫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 아파트를 민준이에게
그냥 넘겨주도록 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는 듣고 나서도 매우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 안 된다. 이 일은 반드시 밝혀내야 해. 그렇게 너희를 속이도록 둘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없어요. 제가 말해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저는 먼저 그 아파트 상황을 알아봐야겠어요. 정말 외삼촌 명의로 넘어갔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좋다. 엄마가 너를 지지할게.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꼭 도와줄게. 엄마의 지지를 받으니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구청 민원실에 가서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하늘이를 위해 공정함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엄마와 상의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분증을 들고 등기소를 향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제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아파트 이전 증거를 찾기를 바라면서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편지에 쓰인 대로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외삼촌 명의로 이전했다면 앞으로의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직원에게 말하며 서울 도심에 있는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정보 조회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려면 관련 증명서,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나 합법적인 조회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이라고 해도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불법적으로 이전된데, 부동산이 불법적으로 이전된데, 부동산이 불법적으로 이전된데, 남편분께서 직접 조회하시거나 법원에 조사 공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등기소를 떠났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마음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순조롭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휴대폰을 꺼내 현우에게 전화해서 조회해달라고 할까 생각했지만 며칠 전 그와 싸웠던 모습이 떠올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현우에게 조회해달라고 해도 그가 시어머니 편을 들지도 모른다. 일단은 내가 직접 방법을 찾아야겠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에 틀어박혀 다시 그 금목걸이를 꺼내 안에 있는 편지를 꺼내 자세히 보았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제가 그녀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그녀의 필체에 익숙했고 틀림없었습니다. 게다가 편지에는 빨간 도장도 찍혀 있었는데 진짜 위임장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외삼촌이 평소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 일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삼촌에게 연락해서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 시도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삼촌의 전화번호를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외삼촌, 저 지은이에요. 현우 씨 아내요. 외삼촌은 잠시 멍해지더니 말했습니다. 아, 너였구나. 무슨 일이야?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외삼촌, 여쭤볼 게 있어요. 제 시어머니 명의의 서울 도심 아파트에 대해 아세요? 요즘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아파트가 외삼촌 명의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외삼촌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함부로 추측하지 마. 저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려 있는 것을 느끼고 이 일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외삼촌, 저는 함부로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위임장을 작성해서 외삼촌 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하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민준이에게 넘겨주라고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이 정말인가요? 외삼촌은 제가 말하는 바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이미 다 알고 있다니. 나도 숨길 필요 없겠구나. 사실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네 시어머니의 뜻이었고 나는 그저 서류 처리만 도와준 것뿐이다. 제 마음속 화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외삼촌, 어떻게 그런 일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 아파트는 원래 현우 씨 몫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에요. 외삼촌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네 시어머니가 나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자기는 민준이에게 아파트를 남겨주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나는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승낙했다. 게다가 이건 네 시어머니 재산인데 누구에게 주든 상관없지 않니? 불법은 아닐 거야. 저는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삼촌과 몇 마디 더 다투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실제로 이전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현우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한다고. 어차피 그는 시어머니의 아들이고 아파트에도 그의 몫이 있으니 그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금세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좀 짜증스러웠습니다. 또 뭐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나랑 집에 돌아올 거야?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당신에게 말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당신 엄마의 아파트에 관한 거예요. 현우는 잠시 멍해지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파트? 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는 편지의 내용과 외삼촌이 인정한 사실을 현우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등기소에 가서 조회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가 매우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의외로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아파트를 빼돌리고 심지어 민준이한테 아파트를 남겨줘? 당신 분명 잘못 본 거야. 아니면 우리 집안을 이간질하려는 거지?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 제가 말하는 건 다 사실이에요. 편지도 아직 제가 가지고 있고 외삼촌이랑 전화로도 확인했어요. 현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랑 확인했든 상관없어.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어떻게 나 몰래 아파트를 빼돌리겠어? 당신이 분명 오해한 거예요. 아니면 외삼촌이 당신이랑 장난친 거지.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천우 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당신 엄마가 남녀 차별하는 거 당신도 모르지 않잖아요. 민준이를 당신보다 더 아끼시는 것도요. 지금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아직도 당신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현우도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더 잘 알아.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당신이 계속 이러면 우리 정말 이혼이야. 말을 마친 현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서 화가 나고 서글펐습니다. 현우가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고 시어머니를 믿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고 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 현우랑 싸웠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현우와 전화했던 일을 엄마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우 그 아이는 너무 효심이 깊어서 엄마한테 꽉 잡혀 있구나. 하지만 너도 너무 낙심하지 마. 천천히 하면 언젠가는 그도 진실을 보게 될 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현우가 저를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계속 조사할 거예요. 저는 계속 조사할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하늘이를 위해서도, 하늘이를 위해서도, 하늘이를 위해서도 공정함을 되찾아줄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회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와 예은이에게 준 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회사의 지분 구조와 재무 상태를 조사하고 싶어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는 먼저 회사 상황부터 조사하자.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가 너랑 같이 갈게. 엄마의 지지를 받으니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 회사 근처에 가서 회사 상황을 자료를 찾아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회사는 서울 도심의 한 오피스 빌딩에 있었고 저는 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 익숙했습니다. 저는 곧장 들어가지 않고 오피스 빌딩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출근한 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작은 동서 서연이 오피스 빌딩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동서는 시어머니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는데 평소 저와는 그럭저럭 관계가 괜찮았지만 시어머니를 좀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다가가 작은 동서 하고 불렀습니다. 작은 동서는 저를 보고 잠시 멍해지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웬일이세요? 저는 작은 동서를 끌고 옆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작은 동서, 할 얘기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회사 지분 문제에 관한 거예요. 작은 동서는 안색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혹시라도 누가 들으면 곤란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동서를 따라 옆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저는 금목걸이 안에 있던 편지를 꺼내 작은 동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작은 동서, 이걸 좀 보세요. 작은 동서는 편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정말 서울 도심 아파트를 외삼촌 명의로 돌리고 심지어 민준이한테 남겨줄 생각이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외삼촌이랑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민준이와 예은이한테 준 그 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회사가 이미 그녀에 의해 텅 비워졌을 수도 있어요. 작은 동서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설마요. 제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지만 핵심 장부에는 접근할 수 없어도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작은 동서는 핵심 장부에 접근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녀가 정말 아이들에게 지분을 주고 싶었다면 왜 민준이와 예은이에게만 주고 하늘이에게는 안 줬을까요? 게다가 몰래 아파트를 빼돌리고 이건 보통 부모가 할 짓이 아니에요. 작은 동서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니 한 가지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 제가 장부를 정리하다가 거액의 자금이 낯선 계좌로 이체된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그저 투자금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작은 동서, 그 자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도요? 작은 동서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수억 원대였을 거예요. 계좌 정보는 제 수첩에 적어놨는데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런데 아가씨, 이 일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만약 정말 재산을 다 민준이한테 넘겨버리면, 우리와 아이들이 남겨버리면, 저는 작은 동서의 초조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동서, 지금은 초조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증거를 수집해서 시어머니가 재산을 빼돌리고 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저는 작은 동서가 회사 핵심 장부를 조사해서 다른 이상한 자금 흐름은 없는지 찾아봐 줬으면 해요. 작은 동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엄해서 핵심 장부는 다 그녀의 사무실에 잠겨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가져올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녀가 들키기라도 하면 저는 작은 동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동서, 우리는 지금 같은 배를 탔어요.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모두 손해를 볼 거예요. 예은이도 작은 동서는 예은이가 쓸모없는 지분만 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원해요. 작은 동서는 입술 깨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이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동서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작은 동서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작은 동서의 말을 잘랐습니다. 작은 동서, 예은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한 것만 저를 도와주세요. 작은 동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가씨를 도와줄게요. 하지만 저는 몰래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소식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동서. 걱정 마세요. 일이 잘 풀리면 제가 작은 동서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작은 동서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동서에게 이미 말했으니 큰 동서에게도 말해서 그녀의 반응을 보는 게 어떨까? 큰 동서는 평소 시어머니 비위를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큰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고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 30분 후 큰 동서가 왔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혹시 마음을 바꿔서 저랑 같이 엄마를 설득하려고요? 당신이랑 하늘이를 다시 데려오라고요? 저는 비웃으며 편지를 큰동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세요. 큰동서는 편지를 받아들고 몇 장을 넘겨보더니 안색이 변했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고 편지를 저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분명 오해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파트를 민준이한테 남겨줘요? 평소에 가장 아끼는 게 우리 아이들인데 분명 아가씨가 착각한 거예요. 저는 큰동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해라고요? 제가 외삼촌이랑도 확인했어요. 이게 어떻게 오해일 수 있어요? 큰동서, 민준이가 큰동서 아들이잖아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왜 유독 민준이한테만 아파트를 남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남겨줄까요? 큰동서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민준이한테 왜요? 민준이는 집안의 장손인데 더 아껴주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그건 엄마 재산인데 누구에게 주든 상관없지 않니? 우리가 어른들의 일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큰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아파트는 수십억 원인데 엄마가 이렇게 몰래 민준이한테 넘겨주고 우리랑은 전혀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저는 회사 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큰동서와 민준이도 결국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큰동서는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보기엔 아가씨가 그저 민준이를 질투해서 여기서 이간질하는 것 같네요. 경고하는데 다시 함부로 짓거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말이 마친 큰동서는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큰동서의 뒷모습을 보며 화가 나고 허탈했습니다. 저는 큰동서가 진실을 알면 우리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맞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어리석게도 오직 자기 아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옳고 그름은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작은 동서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이것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큰 동서와 작은 동서를 만났던 일을 엄마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큰 동서 그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엄마가 아파트를 민준이한테 남겨주면 자기도 덩달아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안에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 못하는 거야. 작은 동서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다행이다.
우리는 천천히 하면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작은 동서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아, 엄마, 외삼촌을 다시 찾아가서 아파트 이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랑 그 이상한 자금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좋다 다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외삼촌 그 사람은 좀 겁이 많아. 만약 엄마가 네가 그를 만났다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너를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외삼촌은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알게 될까봐 싫어했지만 제가 거듭 설득하자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외삼촌에게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삼촌과 한적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1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시어머니에게 겁먹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약 5분 후 외삼촌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대체 뭘 알고 싶은 거야? 빨리 물어봐. 나도 빨리 돌아가야 해. 네 시어머니가 내가 너를 만났다는 걸 알면 분명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미리 준비해둔 수첩을 꺼내 말했습니다. 외삼촌. 저는 10년 전 외삼촌이 시어머니를 도와 아파트를 이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현재 소유권이 아직 외삼촌 명의로 되어 있나요? 외삼촌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긴. 그냥 네 시어머니가 나중에 아이들이 아파트로 싸울까봐 일단 내 명의로 보관해달라고 핑계를 댔어. 서류는 다 그녀가 미리 준비해놨고 나는 그저 서명만 했을 뿐이야. 지금 아파트는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어. 하지만 네 시어머니가 그랬어.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민준이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외삼촌은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도 이전했나요? 외삼촌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녀는 나에게 민준이가 장손이니 집안의 재산은 원래 장손에게 남겨줘야 한다고만 말했어. 다른 재산에 관해서는 미 시어머니가 회사 지분 일부를 그녀의 먼 친척 명의로 이전했다고 한 번 언급했던 것을 들은 적은 있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나도 몰라.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얼른 물었습니다. 먼 친척이요?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뭐예요? 외삼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몰라. 네 시어머니가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어.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만 했어. 나도 그때는 별로 묻지 않았어. 어차피 너의 집안일이니까. 먼 친척의 이름은 알아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회사 지분도 빼돌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외삼촌과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누며 수억 원대의 이상한 자금에 대해 아는지 물었지만 그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체된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외삼촌과 헤어진 후 저는 얼른 그가 말한 것을 모두 수첩에 기록하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파트 이전 증거와 회사 지분 이전 가능성에 대한 단서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작은 동서가 회사 장부를 조사한 소식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집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섬뜩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엄마는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쾅하고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돌아올 줄 아는구나? 묻겠다. 네가 왜 삼촌을 찾아갔지? 대체 뭘 하려는 거냐?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왜 삼촌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 외삼촌이 돌아간 후 그녀에게 추궁단에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외삼촌을 찾아간 게 왜요? 저는 그저 아파트에 대해 여쭤본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일어나 제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일이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 아파트이고 내가 누구에게 주든 상관할 바 아니다. 네가 혹시 하늘이가 지분을 못 받아서 불만이라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거냐?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불만이면 왜요? 다 어머님 손주인데 왜 민준이와 예은이에게는 지분을 주고 하늘이에게는 금목걸이 하나뿐인 거예요? 게다가 어머님이 몰래 아파트를 빼돌리고 회사 지분까지 먼 친척 명의로 돌린 거 안 그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하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회사 지분을 빼돌렸다고? 여기서 함부로 모함하지 마. 저는 수첩을 꺼내 말했습니다. 제가 모함하는 게 아니에요. 외삼촌도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10년 전에 아파트를 외삼촌 명의로 이전하고 민준이에게 남겨주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회사 지분을 먼 친척 명의로 돌린 것도 외삼촌이 들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외삼촌이 이런 말들을 저에게 했을 줄은 몰랐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감히 외부인과 짜고 나를 속이려 들어. 엄마는 얼른 시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 일은 원래 형님이 잘못한 거예요.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이렇게 편애하는 건 안 돼요. 아이들은 다 형님 손주인데 어떻게 차별 대우를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고 너랑 상관없으니 여기서 끼어들지 마. 엄마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제 딸과 외손녀가 서름을 받았는데 제가 당연히 관여해야죠. 형님, 아직 양심이 있다면 재산을 내놓고 아이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세요. 더 이상 편애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피며 말했습니다. 내가 편애한다고? 민준이는 장손인데 내가 그에게 남겨주는 게 뭐가 문제야? 설마 외부인에게 남겨주겠니? 외부인이라니.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하늘이도 당신 친손녀인데 어떻게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여자아이니까 언젠가 시집갈 거고 그러면 외부인이야. 우리 집안 재산은 외부인에게 남겨줄 수 없어. 바로 그때 현우가 갑자기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금 문 밖에서 한동안 듣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늘이도 엄마의 친손녀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아파트 한 지분을 빼돌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현우를 보자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건 다 너를 위한 거야. 생각해봐. 만약 재산을 아이들 여러 명에게 나눠주면 나중에 돈 때문에 분명 싸울 거야. 그래서는 아이들 먼저 민준이한테, 나중에 돈명 싸울 거야. 현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민준이를 편애하는 거예요. 민준이는 제 조카이고 하늘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어떻게 제 딸이 서름을 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재산을 빼돌리면서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현우가 마침내 제 편을 들어주자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우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해지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다 너를 위한 건데 왜 그걸 모르니? 네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엄마는 네가 나중에 남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재산을 더 모아주려고 했어. 지금 민준이한테 남겨두는 것도 나중에 그가 너를 도와주게 하려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연기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분명 자신이 편애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하다니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연기하세요.
정말 현우 씨를 위했다면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그를 감쪽같이 속이지 않았겠죠. 엄마는 그저 하늘이가 여자아이니까 못마땅해서 모든 것을 민준이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멈추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이 못마땅해 하면 왜? 누가 여자아이로 태어나래? 네가 아니었으면 벌써 아들 손자 하나 낳아줬을 텐데. 이 말은 저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막 그녀에게 따지려는데 현우가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세요. 하늘이는 제 딸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엄마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저도 엄마를 더 이상 엄마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현우의 말에 겁먹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감히 이 여자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니? 현우는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신 거예요. 엄마가 빼돌린 재산을 내놓고 우리에게 공정하게 나눠주지 않으면 저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법적 절차라는 이 글자를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해지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 모두 나에게 대항하는구나. 내가 말하는데 나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꿈도 꾸지 마.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성난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현우가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어머니는 분명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길은 분명 순탄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현우가 이제 정신 차렸으니 됐어. 우리에게 증거가 있으니 그녀가 타협하지 않아도 우리는 법적 수단을 통해 너희의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현우도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전에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을 믿지 못했어.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 하늘이를 위해 공정함을 되찾아줄게. 저는 현우를 보며 마음속 응어이가 단숨에 터져 나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온 것이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저와 현우, 엄마는 것이라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했습니다. 현우는 저를 보며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너무 순진해서 엄마가 나이가 많으니 도를 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속셈을 감추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제가 당신 편에 설 거예요. 증거를 찾든 법적 절차를 밟든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 돌덩이가 절반은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곁에 있으니 저는 훨씬 든든했습니다. 엄마도 말했습니다. 이제 현우가 정신 차렸으니 됐어. 우리 셋이 함께 방법을 찾으면 분명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야. 우선 작은 동서한테 빨리 회사 장부를 확실히 조사해달라고 하고 또 그 먼 친척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해. 그래야 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 작은 동서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부 조사에 진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작은 동서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을 틈타 회사의 장부를 몰래 뒤져보니 3년 전 수억 원대의 자금이 이기란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주주 명부에도 이기란이라는 사람이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고 등기 시점도 3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기란이라는 이름을 보자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얼른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이기란이라는 먼 친척이 있어요? 현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시골에 사는 이기란이라는 이모가 있다고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연락을 안 했지만요. 왜요? 혹시 이기란이라는 사람이 지분 이전의 당사자인가요?
저는 작은 동서의 메시지를 현우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작은 동서가 회사에서 돈이 이기란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했고, 게다가 그녀가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시점도 정확히 3년 전이고요. 분명 몰래 이전한 것일 거예요. 엄마도 옆으로 다가와 메시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였구나. 네 시어머니가 너희가 알게 될까봐 일부러 수십 년 동안 연락 안 하던 먼 친척을 내세워서 그 사람 명의로 지분을 걸어놨던 거야. 이제 이 기란의 지분이 사실은 네 시어머니가 조종하는 것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증거를 얻는 거야. 현우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골의 사촌 형한테 전화해봐야겠어요. 그 형은 그 이모 이기란이랑 아직 연락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말하면서 현우는 사촌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후 현우는 사촌 형과 몇 마디 안부를 나누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이기란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사촌 형은 이기란이 2년 전부터 도시로 이사와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예전 시골에 살 때와는 달리 옷차림이 매우 화려했고 도시에서 친척의 도움을 받아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다시 사촌 형에게 이기란의 도시 주소나 연락처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사촌 형에게 이기란의 도시 주소나 연락처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이기란 이모 위챗이 있는데 사촌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우는 사촌 형이 보내온 위챗 카카오톡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명함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제가 옆으로 다가가 보아도 좀 익숙한 것 같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도저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익숙하든 아니든 상관없으니 일단 친구 추가하고 뭔가 아니든 상관없으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기란에게 친구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현우이고 이모의 외조카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약 1시간 후 이기란이 친구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현우는 먼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모, 저 현우예요. 수십 년 만에 뵙네요. 이 메시지를 보자 제 마음속에 이기란은 금세 답장했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이기란은 역시 시어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우리가 미리 상의한 대로 답장했습니다. 저를 시켜서 찾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우연히 사촌 형한테 이모도 도시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모를 만나 뵙고 싶었어요. 겸사겸사 이모가 요즘 엄마랑 연락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이기란은 한참 후에야 답장했습니다. 나랑 네 엄마는 얼마 전에도 만났어.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 만나는 건 됐어. 저는 얼른 현우에게 계속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모,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더 있어요. 우리 엄마 회사에 요즘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주주명부에서 이모 이름이 있는 것을 봤는데 이모가 우리 엄마 회사에 투자하신 건가요? 혹시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무슨 지분이야? 네 메시지를 보낸 후 이 기란은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와 현우, 엄마는 모두 휴대폰을 노려보며 긴장했습니다. 나는 그저 시골 할머니인데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해?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나 밥해야 해.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엄마가 미리 그녀한테 말해서 인정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기란한테서 뭔가 알아내기는 글렀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요. 적어도 이기란의 신분을 알았고
그녀의 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작은 동서 쪽에서 자금이체 증거를 찾았으니 이기란과 엄마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만 더 확보하면 지분이 엄마가 이전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작은 동서에게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방금 시어머니 사무실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기란에게 걱정 마. 지분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설사 그들이 네 머리까지 조사해도 절대 인정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란에게 50만 원을 보내줄 테니 당분간 외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작은 동서는 녹음도 했다고 했고 퇴근하면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자 너무 기뻐서 펄쩍 뛸 뻔했습니다. 녹음이 있다면 자금 이체 기록과 주주명부까지 합쳐서 지분 이전 증거는 거의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작은 동서에게 답장해서 안전에 유의하고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작은 동서가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시어머니와 이기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란아, 현우란 그 아내가 요즘 회사 장부를 조사하고 있어. 너 절대 꼬투리 잡히지 마. 그 15% 지분을 원래 내 거야. 네 명의로 걸어둔 건 그들이 시끄럽게 굴까봐 그런 거야. 이 일이 지나면 내가 다시 지분을 돌려줄 테니 네게 돌아갈 이득은 절대 적지 않을 거야. 이기란의 목소리는 좀 간사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전에 저에게 1천만 원밖에 안 줬잖아요. 좀 지나서 잠잠해지면 내가 바로 보내줄게. 네가 지금 함부로 짓거리면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녹음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현우와 엄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현우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하네. 감히 이런 수법으로 지분을 빼돌리고 심지어 사람을 협박하다니. 이 녹음은 때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그때 가서 그녀가 어떻게 변명할지 보자고요. 엄마도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거의 다 모였구나. 아파트는 외삼촌의 증언과 위임잔이 있고 지분은 외삼촌의 증언과 위임잔이 있고 이제는 시어머니와 대면할 시간을 찾아야겠어. 하지만 너희는 잘 생각해야 해. 대면할 때는 큰 동서도 같이 부르는 게 좋아. 그녀가 네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계속 속아서 네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테니 저는 엄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동서가 전에는 저를 믿지 않았지만 그녀도 피해자였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와 상의해서 다음 날 바로 큰동서와 작은동서를 모두 한자리에 부르고 시어머니를 불러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큰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이의 지분과 시어머니의 재산에 관해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다음 날 오전에 친정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큰동서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할 수 없니? 나 내일 민준이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야 해. 라며 오기 싫어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놀이공원에 가야 해. 라며 오기 싫어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 일은 민준이의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큰동서가 안 오면 나중에 민준이다. 큰동서가 안 오면 큰동서가 내일 증거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어머니가 대면하러 올지 어떨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 공정함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현우는 엄마 집으로 일찍 갔습니다. 작은 동서도 미리 와 있었는데 회사 장부 사본과 주주명부 사본이 담긴 두툼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차와 과일도 특별히 준비해 큰동서와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9시 반쯤 큰동서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준이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하늘이 옆으로 달려갔고 두 아이는 금세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큰 동서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앉자마자 그녀는 물었습니다. 애체 무슨 일이요? 왜 굳이 민준이까지 데려오라고 해서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저는 그녀와 애들러 말하지 않고 작은 동서가 가져온 자료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하지 않고 작은 동서가 가져온 자료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하지 않고 큰 동서가 3년 전에 그 수억 원대이체 기록과 이 이기란이라는 사람이 보유한 15% 지분을 보면 제가 왜 큰 동서를 오라고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큰 동서는 인상을 찌푸리며 자료를 몇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은 짜증에서 의혹으로 다시 의혹에서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와 작은 동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기란이 누구인데 어떻게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 게다가 이 이체 기록은 왜 그 사람 계좌로 이체된 거야? 작은 동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큰 동서, 이 이기란이라는 사람은 우리 엄마의 먼 친척이에요. 이 지분들은 원래 그 사람이 직접 투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몰래 이전한 거예요. 그 돈도 우리 엄마가 그녀에게 준 사례금이에요. 제가 우리 엄마와 이기란의 통화 녹음도 했으니 들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말하면서 작은 동서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기란에게 꼬투리 잡히지 말라고 협박하고 사례금을 약속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큰 동서의 얼굴은 완전히 변했고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놀이를 멈추고 큰 동서에게 달려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큰 동서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정말 민준이를 아껴서 지분을 준 줄 알았어. 설마 엄마가 우리까지 속일 줄이야. 엄마가 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다면, 민준이한테 준 5% 지분도 가짜인 거 명의로 이전했다면, 저는 큰 동서에게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15%의 지분을 몰래 이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회사의 지분 구조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오면 우리가 직접 물어봐서 확실히 알아봐요. 큰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반드시 그녀에게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전에는 제가 어리석어서 편애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사실 민준이를 이용하고 우리 모두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겠는데 큰 동서가 마침내 정신을 차린 것을 보자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우린 이 사람은 한편이 되었으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을 것이었습니다. 10시쯤 벨이 울렸고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거실에 있는 오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단숨에 어두워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대체 뭐야? 지우 큰 동서랑 서연 작은 동서이까지 불렀어? 이 늙은 할미를 모두가 합심해서 괴롭히려는 거냐? 현우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왜 아파트를 외삼촌 명의로 돌리고 회사 지분 15%를 이기란 명의로 이전했어요? 저희를 다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너희에게 증거가 있니? 여기서 함부로 모함하지 마. 증거는 당연히 있어요. 저는 미임장 사본, 자금이체 기록, 주주명부 사본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10년 전에 작성한 아파트 위임장이고 외삼촌도 이미 인정했어요. 이건 3년 전에 엄마가 이기란에게 이체한 수억 원이고 그녀가 보유한 15% 지분 등기 기록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엄마와 이기란의 통화 녹음도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탁자 위의 증거들을 보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위임장을 들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
내가 쓴 게 아니야. 엄마가 썼는지는 엄마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작은 동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회사에서 재무 일을 이렇게 오래 했으니 엄마 필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 장부도 그 돈은 제가 직접 장부에 기록했어요. 엄마가 투자금이라고 기재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엄마가 이기란에게 준 사례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큰 동서도 말했습니다. 엄마, 왜 저희를 속이셨어요? 엄마는 민준이를 아껴서 지분을 준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분을 빼돌리셨어요. 엄마는 저희에게 재산을 남겨줄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이 집안을 위한 거야. 요즘 사회가 이렇게 불안한데 너희가 돈 가지고 함부로 투자해서 집안 재산을 다 날려버릴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재산을 보관해 두려고 한 거야. 너희가 철들면 내가 당연히 재산을 너희에게 넘겨줄 테고.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현우의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 집안을 위했다면 왜 저희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몰래 재산을 빼돌렸어요? 엄마는 그저 편애해서 재산을 다 민준이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뿐이고 저와 서연이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늘이도 엄마의 친손녀인데 왜 지분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하늘이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하늘이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한 줄기 미안함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하늘이는 여자아이니까 언젠가 시집갈 거고 그에게 재산을 주는 건 낭비야. 민준이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니 집안 재산은 원래 민준이에게 남겨줘야 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남녀 차별을 하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왜요? 여자아이는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도 엄마의 친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하늘이가 엄마에게 보여준 효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설사 내가 재산을 빼돌렸다 해도 그건 내 재산이야. 내가 누구에게 주든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엄마가 틀렸어요. 엄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형님과 형부의 공동 재산이었고 형부께서 돌아가셨을 때 현우도 상속권이 있었어요. 형님은 단독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도 형님이 창업했지만 현우와 서연이도 회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형님은 이렇게 함부로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았고 목소리에는 한 줄기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재산을 민준이에게 남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법을 위반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야 무서운 줄 아세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엄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엄마가 빼돌린 아파트와 지분을 모두 돌려주시고 재산을 공정하게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저희는 엄마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의 증거들을 보았고 다시 우리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내가 돌려줄 수 있어. 하지만 지분은 이미 이기란 명의로 넘어갔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니? 엄마, 변명하지 마세요. 작은 동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기란에게 말해서 지분 양도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하면 지분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때는 지분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마는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 말을 따를게. 내가 지금 바로 외삼촌에게 전화해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하고 이기란에게 전화해서 지분 양도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하고
이기란에게 전화해서 지분 양도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할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먼저 외삼촌에게 전화가 연결된 후 그녀는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다시 이기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기란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시어머니의 설득 끝에 마침내 지분 양도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승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는 것을 보며 우리는 모두 안도했습니다. 대면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승낙하다니. 저는 모든 일이 마침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은 후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는 만족하겠지? 나 피곤하니 집에 갈래. 말을 마친 그녀는 우리가 말할 틈도 없이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돌려주겠다고 했으니 됐어. 아파트랑 지분이 다 돌아오면 그때 재산 분배에 대해 상의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은근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이미 증거를 확보했으니 그녀가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우리는 대처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큰동서는 탁자 위의 증거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오늘 이 증거들을 못 봤다면 나는 계속 속아서 엄마가 민준이를 얼마나 아끼는지도 몰랐을 거야. 앞으로는 우리 서로 잘 보살피면서 다시는 속지 말자. 작은 동서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회사 장부는 제가 꼼꼼히 살필 거예요. 다시는 몰래 자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탄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함께 상의하면 분명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옆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화 안 나셨어요? 나중에 또 할머니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마음을 바꾸면 우리 또 할머니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마음을 바꾸면 적어도 우리는 하늘이를 위해 공정함을 되찾았고 시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아파트와 지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우리의 삶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저와 현우는 시어머니가 아파트와 지분 이전 절차를 처리하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그녀는 외삼촌이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이기란이 지방에 있어서 계속 처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분명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재산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해야 해요. 현우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등기소에 가서 외삼촌이 명예 이전 절차를 봐봤는지 알아볼게요. 당신은 작은 동서한테 전화해서 회사에 가서 지분 변경 문제에 대해 물어봐 달라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우는 등기소로 갔습니다. 점심때 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외삼촌은 명예 이전 절차를 밟은 적이 없대요. 제가 외삼촌한테 전화했더니 그가 엄마가 전에 장난친 거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네요. 저는 듣자마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너무하네. 감히 말을 뒤집다니. 제가 지금 바로 전화해서 그녀가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물어볼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에게 아파트랑 집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외삼촌은 엄마가 장난친 거라고 하고 명예 이전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약속했니? 나는 그저 너희에게 예상한 말인데 너희는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구나. 그건 내 재산이고 내가 누구에게 주든 너희가 상관을 받아들였구나. 그건 내 재산이고 내가 누구에게 주든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엄마가 어떻게 말을 뒤집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 너희에게 무슨 증거가 있다고? 설사 증거가 있다 해도 내가 너희의 어른인데 법원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우가 밖에서 돌아왔고 제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현우가 밖에서 돌아왔고 제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또 모르게 뭐라고 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녀에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건 소용없으니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 사람은 참고만 있으면 안 돼. 너희는 빨리 변호사를 찾아 증거를 다 정리하고 빨리 고소해야 해. 밤이 길면 꿈도 길어지니까. 우리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 위임장, 자금이체 기록, 통화 녹음, 주주명부 사본 등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매우 충분합니다.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수리만 하면 분명 여러분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불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렸으니 해당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거예요. 변호사의 말을 듣자 우리는 마음이 훨씬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금세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수리한 후 시어머니에게 소환장을 보내 제때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환장을 받은 후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로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보답하는 거니? 네가 감히 엄마와 법정에서 맞서면 나는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을 거야. 현우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와 맞서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신 거예요. 엄마가 재산을 일찍 돌려주셨다면 저희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 수리했으니 재판을 기다릴게요. 모든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게요. 전화를 끊은 후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랑 이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리시니 저는 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적 수단을 통해서만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고 하늘이를 위해 공정함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재판 당일 우리 가족은 모두 법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왔는데 외삼촌과 예기란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우리를 노려보았고 눈에는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변호사는 우리의 증거들을 하나씩 판사에게 제시했고 시어머니와 이기란의 통화 녹음도 재생했습니다. 외삼촌과 이기란은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외삼촌에게 준 것이고 지분은 이기란이 직접 산 것이고 제가 누구에게 주든 상관없어요. 제가 누구에게 주든 상원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판사가 시어머니에게 변명할 것이 있는 애가 없었습니다. 지분도 제가 이기란에게 맡긴 것일 뿐 불법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에요. 판사는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의 공동재산이었고 남편이 사망한 후 아들 현우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도 피고인이 다른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이기란에게 이전한 것은 이미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적인 재산 이전에 해당합니다. 결국 판사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전된 아파트는 현우의 소유로 15일 이내에 명예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란에게 이전된 15% 지분은 회사 소유로 회사에서 재분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한 우리가 이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 총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을 듣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외삼촌과 이기란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안도 있습니다. 마침 내 하늘이를 위해 공정함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현우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앞으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면서 하늘이를 잘 키워요. 엄마도 말했습니다. 아기는 악과 보응을 받아야지. 네 시어머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해. 하지만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가 법원의 판결대로 절차를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또다시 잠적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찾아내 법원으로 데려와 강제로 아파트 명의 이전과 지분 변경 절차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마음속의 돌덩이를 마침내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집행을 지연한 죄로 15일간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녀도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구치소에서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편애하지 않고 꼼수도 부리지 않을게. 현우는 마음속에 아직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엄마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에요. 저는 현우의 마음속에 아직 시어머니를 향한 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모자 관계는 피로 맺어진 것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정말 잘못을 고칠 수 있다면 우리도 지난 일을 더 이상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저도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너무 편애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악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하늘이를 잘 돌봐 살아니 다득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날, 원래 저도 같이 데리러 가려고 했지만 망설이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앙금이 남아서라기보다는 당분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우와 큰 동서, 작은 동서가 함께 그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집에서 하늘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현우 뒤를 따라 들어왔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고 등도 더 굽은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피로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시어머니를 보고는 잠시 멍해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할머니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하늘이를 안으려 했지만 하늘이가 싫어할까봐 손을 하고며 멈췄습니다. 하늘이는 피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누가 할머니 괴롭혔어요?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도 할머니 괴롭히지 않았어. 할머니가 전에 잘못해서 하늘이를 서운하게 했어. 저는 돼지갈비찜을 접시에 담으며 다가가 말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요. 할 얘기는 밥 다 먹고 해요. 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하늘이에게 반찬을 더해주고 끊임없이 하늘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전에 편애해서는 안 되었고 금목걸이만 주고 지분은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하늘이는 오히려 매우 너그러웠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화 안 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도 착한 할머니예요. 밥을 다 먹은 후 현우와 큰 동서, 작은 동서도 불러 재산 분배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전에 법원에서 이전된 아파트는 현우의 소유로 15% 지분은 회사에서 재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함께 공정한 방안을 정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는 다 내 잘못이었어. 편애하고 몰래 재산을 빼돌려서 너희를 많이 서운하게 했지. 이제 아파트형 지분도 다 돌아왔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누든 나는 아무 의견 없어. 너희 말대로 할게. 큰 동서는 시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면 돼요. 아파트는 현우 씨 것이니 이건 법원에서 판결한 거라 할 말이 없어요. 회사 지분은 저는 인원수대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 가족 모두 몫이 있고 하늘이도 어리지만 몫이 있어야 해요. 전처럼 편애해서는 안 돼요. 작은 동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큰 동서 말에 동의해요. 지분은 공정하게 나눠야 해요. 민준이, 예은이, 하늘이 모두 우리 집안 아이들이니 모두 상속권이 있어야 해요. 전에 회사 장부에 약간의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 집에 조금씩 줘서 생활비에 보태야죠. 현우는 저를 보며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요구는 없어요. 앞으로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하늘이가 행복하게만 지내면 돼요. 지분은 세 몫으로 나누고 하늘이 몫은 저와 현우가 보관했다가 그녀가 성인이 되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만족해요. 시어머니는 얼른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하늘이는 반드시 몫이 있어야 하고 그 몫이 적어서는 안 돼. 전에 그녀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해. 내 명의로 된 예금도 좀 있는데 그것도 꺼내서 나눠줄게. 각 집에 좀 더 줘서 내가 모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야. 우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예금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불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예금 중 일부는 그녀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를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분 분배에 대한 방안이 정해진 후 작은 동서는 다음 날 바로 회사에 가서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그 15%의 지분은 세 몫으로 나뉘어 우리 집, 큰 동서 집, 작은 동서 집이 각각 5%씩 차지했습니다. 하늘이 몫도 그녀의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아파트도 곧 명의 이전 절차가 완료되어 정식으로 현우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를 잘 돌보고 자네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현우는 상의 끝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한 가족이고 계속해서 앙금을 품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반성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 온 후 집안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에게 아침밥을 해주고 하늘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와 우리에게 저녁밥을 해주며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가끔 제가 퇴근이 늦으면 그녀는 저를 대신해서 하늘이를 데리러 가고 하늘이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책도 읽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하늘이에게 분홍색 스웨터를 뜨개질해주고 있었습니다. 스웨터에는 작은 토끼도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옆에서 보면서 때때로 시어머니에게 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전의 갈등과 서운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주말에는 우리 모두 시어머니와 하늘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뛰놀고 우리는 뒤에서 웃고 이야기하며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매우 진실했고
가식적인 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항상 아들이 딸보다 귀하다고 생각했어. 하늘이는 여자아이니까 언젠가 시집갈 거고 그래서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지. 이제야 깨달았어. 아들이든 딸이든 다 내 자식이고 똑같이 아껴줘야 한다는 것을. 하늘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전에는 정말 눈이 멀어서 민준이만 편애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하늘이를 잘 아껴주면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늘이를 잘 아껴주고 너도 잘 아껴줄게. 전에 너를 많이 서운하게 했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제 우리 가족은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의 갈등과 다툼은 사라지고 따뜻함과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하늘이도 점점 더 밝아지고 매일 행복하게 지내며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좋은 할머니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선에는 선과 보응이 있고 악에는 악과 보응이 있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만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고 가족은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를 공정하게 대하고 성별 때문에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행복하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하겠습니다.